가족은 마지막까지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족이 당신에게 횡령범 누명을 씌우고 갓난아이를 빼앗고 죽은 사람 취급을 하며 인생을 통째로 묻어버렸다면 그래도 가족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재벌가 막내딸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빼앗기고 20년 동안 이름도 얼굴도 버린 채 오직 하나를 위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없고 타협은 더더욱 없습니다. 유언장 한 장으로 시작된 참교육, 경찰차 사이렌으로 끝나는 가족의 몰락,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은 복수가 끝났다고 믿은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피로 맺은 원수, 그 지옥 같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조용히 구독으로 자리를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나에게 그 진득한 선홍빛 액체는 구원이 아니라 목을 죄어오는 밧줄이었다. 20년 전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단이 나를 어떻게 도살장으로 밀어 넣었는지 그 처절한 진실을 이제야 꺼내어 놓으려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버려진 딸의 한풀이가 아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 속에서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한 여자가 20년의 세월을 칼날 위에서 버티며 준비한 지독하고도 정교한 심판의 기록이다. 그날은 유난히도 맑았다.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던 서한 건설의 창립 기념일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정의로운 분이라 믿었고 두 오빠와 언니는 나를 아끼는 든든한 울타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울타리는 사실 나를 가두고 찌르기 위한 가시덩굴이었다. 나는 우연히 서재에서 큰오빠와 작은오빠의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되었다. 수십억에 달하는 공사 대금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리고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기려는 계획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단추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내가 아버지에게 증거가 담긴 장부를 내밀었을 때 아버지는 노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두 오빠와 언니, 심지어 내 남편까지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내가 본 적도 없는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내 명의로 된 비밀 계좌, 내가 서명한 것으로 조작된 횡령 승인서, 그리고 내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조작된 사진들까지. 단 몇 분 만에 나는 집안의 배신자이자 회사를 좀먹는 범죄자, 그리고 부정한 아내로 낙인 찍혔다.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맞췄다. 큰오빠는 나를 향해 짐승만도 못한 년이라며 뺨을 후려쳤고 언니는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내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연기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이었다. 그는 나를 경멸 어린 눈으로 보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너 같은 엄마는 필요 없어. 그 말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아버지는 그 모든 광경을 묵인하며 한마디를 내뱉으셨다. 이 집안에서 내 이름은 죽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렇게 나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건 시작일 뿐이었다. 언론에는 재벌가 막내딸의 일탈과 횡령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도배되었다. 거리에 나앉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족들이 손을 써서 내 모든 인맥과 자금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비참했던 건 내 아이와의 이별이었다. 갓도를 지난 아이를 빼앗기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비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냉정하게 차 문을 닫고 떠났다. 빗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울지 않기로. 이 눈물은 나중에 그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그 위에서 비웃어주기 위해 아껴두기로 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망각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오직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나는 연마의 시간이었다. 나는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 톤까지 바꿨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그들이 쌓아 올린 성벽의 균열을 찾았다. 그들이 호의호식하며 서로를 믿고 있을 때 나는 그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향 냄새보다 더 진하게 풍기는 건 탐욕의 악취였다. 검은 상복을 차려입고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이하는 형제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도 눈으로는 상대의 패를 읽으려 애쓰고 있었다. 재산 분할에 대한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다. 20년 전 그날처럼 그들은 여전히 오만했다.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가 핵폭탄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나는 상복을 입지 않았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정장을 입고 그들 앞에 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다. 저 여자 누구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수군거림 속에서 나는 당당하게 형제들에게 다가갔다.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막아세우는 큰오빠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20년 전 나를 때리던 그 손은 이제 노인의 그것처럼 쭈글쭈글했다. 나는 그에게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랜만이야, 오빠. 장례식이 참 활기차네.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평생 나타나지 못할 거라 믿었던 횡령범 막내딸의 귀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이제 곧 변호사가 올 것이고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 공개될 것이다. 그 유언장 안에는 그들이 20년 동안 숨겨온 추악한 진실과 내가 준비한 완벽한 파멸의 덫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아버지는 왜 죽기 직전 나를 찾는 연락을 그토록 절박하게 남겼던 걸까?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 괴물 같은 형제들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유언장을 든 변호사가 복도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나는 가방 속 USB를 꽉 쥐었다. 자, 이제 당신들이 지은 죄를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 시간이야. 장례식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를 바라보는 형제들의 눈빛은 경악에서 분노로 그리고 다시 비열한 계산으로 빠르게 변해갔다. 20년 전 나를 길바닥으로 내팽개쳤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큰오빠는 주의를 의식하며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가볍게 뿌리쳤다. 이제 그의 힘 따위에 휘둘릴 만큼 나는 나약하지 않았다. 어디서 감히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나가지 못해? 큰오빠의 쉰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내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건 그들이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응시했다. 무뚝뚝하고 고집스러웠던 노인. 나를 버릴 때의 그 서늘했던 눈빛을 기억한다. 하지만 오늘 그 사진 속 눈빛은 어쩐지 나에게 무언가를 갈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 돌아가시는 길까지 망치려 드는구나. 너 같은 횡령범이 여기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언니가 다가와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20년 전 내 명의를 도용해 비자금을 만들고 나에게 누명을 씌울 때 지었던 그 가증스러운 표정 그대로였다. 나는 언니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훑어보았다. 저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팔아치운 대가로 얻은 것들이라 생각하니 소름 끼치는 사리가 돋았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아주 우아하고 여유롭게. 횡령범이라니, 언니. 아직도 그 연극 속에서 살고 있나 보네. 하긴 그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지금 그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도 없었을 테니까. 내 말에 언니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주변 조문객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재벌가의 추문은 언제나 최고의 안주거리다. 형제들은 당황하며 서둘러 나를 VIP 대기실로 몰아넣었다. 그곳에는 이미 변호사와 공증인이 서류 가방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돈줄, 즉 유언장 집행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문을 닫자마자 작은 오빠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원하는 게 뭐야? 돈 때문이야? 얼마면 돼? 줄 테니까 꺼져. 죽은 듯이 살기로 약속했잖아. 그 비겁한 외침에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약속이라니. 나를 범죄자로 몰아 추방해 놓고 그들이 내민 건 고작 몇 푼의 입막음 돈이었다. 물론 나는 그 돈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 돈은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정보를 수집하는 종잣돈으로 쓰였을 뿐이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오빠는 여전히 머리가 안 돌아가네. 내가 고작 돈 몇 푼 받으려고 20년을 기다렸을까? 그때 변호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서류를 꺼냈다. 형제들의 시선이 굶주린 짐승처럼 유언장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남긴 서한 건설의 지분, 강남의 빌딩들, 그리고 비자금 계좌들. 그것들이 누구의 손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들의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 큰오빠는 이미 자신이 후계자라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변호사를 재촉했다. 빨리 읽게. 아버님 뜻대로 장남인 내가 모든 걸 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을 테니. 하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첫 문장은 그들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고 서진만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서한 건설의 모든 경영권 지분과 부동산, 현금 자산 일체를 막내딸 서희주 씨에게 상속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었다. 1초, 2초, 그리고 비명이 터져나왔다. 말도 안 돼. 조작이야. 아버지가 치매였던 게 분명해. 큰오빠가 변호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고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어댔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20년 전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버린 막내딸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선택한 단 하나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뭔지 알겠어? 20년 전 오빠들이 장부를 조작했던 날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어. 형제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는 오빠들이 저지른 죄를 내가 뒤집어 쓰게 놔두셨지. 왜 그랬을까? 오빠들을 사랑해서? 아니, 오빠들이 가진 그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려 하신 거야. 그리고 그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킬 때까지 나를 숨겨두신 거지. 나는 USB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다. 유언장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내 물음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네. 상속인 서희주 씨가 제공하는 가족들의 비리 증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나머지 형제들에게 배정된 최소한의 유류분마저 모두 박탈하며 즉시 형사고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을 고인의 유지입니다.
이것이 내가 설계한 참교육의 서막이다. 단순히 돈을 뺏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누려온 모든 명예와 권력, 그리고 서로를 믿었던 가짜 우애까지 전부 쓰레기통에 쳐넣어줄 생각이다. 큰오빠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키며 내 발밑으로 기어왔다. 희주야,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나는 그의 손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짓눌렀다. 20년 전 그가 내 손등을 짓밟으며 비웃던 그 각도 그대로. 가족이라서 봐주는 게 아니야. 가족이라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죽여주려고 기다린 거지. 그때였다.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어린아이의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다. 형제들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창백하게 질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들이 나에게 숨긴 죄악이 횡령과 배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20년 전 잃어버렸던, 죽었다고 믿었던 내 아이에 대한 추악한 진실이 이 방 안 어딘가에 숨쉬고 있었다. 대기실에 침입하듯 들어온 남자의 손에 들린 낡은 신발. 그것을 본 순간 내 심장은 20년 전 그날로 돌아가 멈춰버렸다. 노란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아기 신발. 내 아이가 마지막으로 신고 있던 것이었다. 형제들은 그 신발을 보자마자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다. 저게 왜 저기 있어? 분명히 처리했다고 했잖아. 언니의 입에서 나온 그 짧은 비명은 지난 20년간 내가 품어온 슬픔이 사실은 거대한 기만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건네받았다. 신발 안쪽에는 내가 직접 수놓았던 아이의 이름, 민준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형제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20년 전 그들은 나에게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했다. 감옥 같은 정신병원에 나를 쳐넣고 아이의 장례식조차 보지 못하게 했던 그들이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신발은 아이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잔인하고도 희망찬 가정을 던지고 있었다. 나는 작은 오빠의 멱살을 잡았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힘이 손끝에서 뿜어져 나왔다. 말해. 민준이 어떻게 했어? 죽었다며? 내 입으로 내 아이 죽었다고 했잖아. 내 포유의 작은 오빠는 비굴하게 눈을 피했다. 그는 쥐어짜듯 대답했다. 그게 우린 그냥 멀리 보내려고만 했어. 너랑 떨어뜨려 놓으면 내가 포기할 줄 알고. 그런데 중간에 심부름시킨 놈들이 돈만 챙기고 애를 놓쳤다고 했단 말이야. 그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갓 돌이 지난 조카를 유괴하고 그것도 모자라 행방불명된 아이를 죽었다고 속여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나는 실소했다. 아니, 이건 웃음이 아니라 영혼이 찢어지는 비명이었다. 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괴물들이지. 나는 내팽개치듯 오빠를 밀쳐냈다. 이제 연민이나 가족의 따위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 오직 저들을 철저하게 파괴해야 한다는 서늘한 이성만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나는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내가 준비한 진짜 선물을 공개할 차례였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대형 화면에 자료들을 띄웠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지난 20년 동안 세 형제가 서로를 감시하며 모아온 서로의 비리 기록들, 그리고 내가 그들 주변에 심어놓은 정보원들을 통해 수집한 실시간 범죄 증거들이었다. 큰오빠, 오빠가 서한 건설 자금으로 해외 도박장을 운영했다는 기록, 여기 다 있어. 작은 오빠는 하청업체 사장들 협박해서
뜯어낸 뒷돈이 스위스 계좌에 고스란히 찍혀 있네. 언니는 말할 것도 없지. 갤러리를 통해서 비자금 세탁한 내역 국세청에 넘기기 딱 좋게 정리해뒀어.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그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20년 전 나한테 누명 씌울 때 오빠들이 주고받은 음성 파일. 그거 복구하는데 꽤 공들였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20년 전의 목소리들. 희주 그년만 치우면 아버지는 우리 차지야. 애는 대충 고아원에 던져버려. 죽었다고 하면 믿겠지. 그 가증스러운 대화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형제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희주야, 제발.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하지만 감옥만은 안 된다. 회사가 망하면 너한테도 손해잖아. 큰오빠가 내 구두를 붙잡으며 애걸했다. 손해? 내 인생은 이미 20년 전에 망가졌어. 이제 너희가 망가질 차례야. 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스마트폰의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장례식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검찰과 경찰에 모든 자료를 넘긴 상태였다. 유언장 집행과 동시에 그들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도록 모든 설계를 마쳤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때 나는 그들의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너희가 가진 모든 재산은 이제 내 거야. 유언장에 따라 너희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 가장 비참한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늙어 죽어가길 빌게.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 하지만 그 끝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대한 갈증이 남아 있었다. 나는 나에게 신발을 가져다 준 남자를 바라봤다. 그는 아버지가 비밀리에 고용했던 사설 탐정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해 아이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남자가 나에게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찾아낸 주소입니다.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누구로 살고 있는지 아신다면 조금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서류 속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내 손등에 핏줄이 섰다. 복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운명은 나를 더 잔인한 전장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내 아이는 내가 방금 무너뜨린 이 집안의 가장 추악한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다. 탐정이 내민 서류 봉투 속에는 한 청년의 사진과 이력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매는 20년 전 거울 속 내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이 멈춘 곳은 이름도 나이도 아니었다. 그 아이가 현재 소속된 곳, 바로 큰오빠의 아들이자 서한건설의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던 서도진의 수행 비서라는 사실이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자신을 버린 원수의 아들 밑에서 그림자처럼 살며 온갖 굳은 일을 대신해주고 있었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 나는 주먹을 쥐어 비명을 삼켰다. 서류를 더 읽어내려갈수록 피가 거꾸로 솟았다. 큰오빠는 아이를 놓친 게 아니었다. 행방불명된 아이를 다시 찾아냈을 때 그는 악마 같은 생각을 했다. 아이를 죽이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빛나게 해줄 사냥개로 키우기로 한 것이다. 민준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원수의 집안에서 장학금을 받고 자라며 충성심을 세뇌당했다. 도진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를 뒤집어 쓰고 소년원에 다녀온 기록, 도진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 동원된 흔적들이 종이 가득 피칠갑처럼 묻어 있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20년 전 나를 횡령범으로 몰았던 그 수법 그대로 그들은
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발밑에 묶어두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준이를 빼내려 했지만 이미 형제들의 감시망은 견고했다. 아버지가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나에게 남긴 진짜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다. 이 재산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민준이를 구출하고 저 괴물 같은 집안을 뿌리 뽑기 위한 실탄이었던 것이다. 나는 곧바로 민준이가 있다는 서한 건설의 비밀 안가로 향했다. 그곳은 큰오빠의 아들 도진이 친구들과 마약 파티를 벌이기로 한 장소였다. 안가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고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청년을 보았다. 우산도 없이 꼿꼿이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저질스러운 웃음소리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아이. 저 아이가 내 아들이다. 내가 매일 밤 꿈속에서 이름을 부르며 그리워했던 내 심장의 절반. 차에서 내린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민준이는 낯선 여자의 등장에 경계하는 빛을 띠며 앞을 막아섰다. 누구십니까? 예약된 손님이 아니면 돌아가시죠. 차갑고 기계적인 말투. 하지만 그 눈 속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상처를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를 껴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대신 차갑게 물었다. 안에서 서도진이 뭐라고 있지? 너는 여기서 구정물을 다 뒤집어 쓰면서 얼마를 받나?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말 조심하십시오. 제 상사입니다. 상사? 아니, 너를 노예로 부리는 주인이지. 내가 감옥에 대신 가준 대가로 받은 그 대학 등록금, 사실은 내 어머니의 피값이야. 내 말에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안가 문이 열리고 술에 취한 서도진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야, 민준아. 내가 부르는데 왜 안 들어와? 이 아줌마는 뭐야? 새로운 도움이냐? 도진이 내 어깨를 건드리려 하자 민준이 본능적으로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도진의 얼굴을 향해 가차없이 손을 휘둘렀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도진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더러운 손 치워. 내 아비가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황한 도진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나는 이미 대기시켜둔 경호원들을 불러 그를 제압했다. 민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흉터가 가득한 손이었다. 가자, 민준아.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야. 민준은 내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무의식적인 끌림이었을까? 아니면 처음 느껴보는 온기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를 차에 태우고 뒤를 돌아보았다. 도진아, 내 아버지 면회 갈 때 전해라. 이제부터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은 내 아들의 것이 될 거라고. 내 놈이 싸지른 모든 죗값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치르게 될 거야. 차 안에서 나는 민준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그가 20년 동안 어떻게 속아왔는지 담긴 녹취록을 건넸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민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지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 복수는 단순히 형제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이 가장 아끼는 자식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엄마. 민준의 입에서 아주 작게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20년의 세월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큰오빠 일가는 감옥 안에서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를 통해 민준이를 위험에 빠뜨릴 최후의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이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민준이가 진실을 마주한 뒤 흐느끼던 그 밤,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단 한 가지만 약속했다. 내가 겪은 그 비참한 세월을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고. 이제 본격적인 숙청의 시간이 왔다. 큰오빠와 형제들은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그들이 뿌려놓은 독버섯 같은 수아들은 여전히 회사 곳곳에 남아 있었다. 특히 큰오빠의 아들이자 민준이를 노예처럼 부렸던 서도진은 아버지가 미리 빼돌려둔 비자금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날뛰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를 배신자라 낙인 찍으며 업계에서 매장하려 들었다. 나는 유원장에 따라 서한건설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첫 출근을 결정했다.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다. 나는 민준이를 내 옆에 세웠다. 낡은 정장 대신 맞춤 수트를 입고 굽어있던 어깨를 당당히 편 민준이는 누가 봐도 서씨 가문의 정통 후계자다운 기품이 넘쳤다. 우리가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서도진이 수십 명의 용역과 임원들을 대동하고 길을 막아섰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저 횡령범년이랑 근본도 없는 비서를 당장 끌어내. 도진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로비에 울려 퍼졌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도진의 면상에 던졌다. 근본 없는 비서? 아니, 이 아이가 진짜 서한건설의 적통이다. 그리고 너 서도진. 내 아버지가 빼돌린 비자금 300억, 내 개인 계좌로 옮기려다 막힌 건 알고 있니? 도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직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이내 실성한 듯 웃어댔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이건 내 돈이야. 그 순간 민준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진의 발치에서 구두를 닦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민준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진아, 내가 나한테 시켰던 그 수많은 불법 자금 세탁들.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날짜와 금액, 장소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록해뒀어. 내가 믿던 그 비자금? 방금 검찰이 동결했어. 내가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 내가 타는 슈퍼카, 심지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까지 전부 회사의 공금으로 산 거더구나. 점유이탈물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장 접수됐으니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 민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들이 로비로 들이닥쳤다. 도진은 발악하며 민준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민준은 가볍게 그 손을 쳐내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가족이라서 봐준 게 아니야. 가족이라서 내가 저지른 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기록해온 거야. 지옥에 가기 딱 좋은 날씨지? 민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내가 형제들에게 했던 말과 똑 닮아 있었다. 로비에 모여있던 임원들은 대세가 기운 것을 눈치채고 재빨리 민준과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제의 사냥개가 오늘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는 이사회를 소집해 큰오빠와 언니가 차명으로 소유했던 주식 전량을 몰수하고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던 재산이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빈민층을 위해 쓰이게 된 것이다.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벽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회의실을 나오며 나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시원하니? 민준은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유원장에 저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왜 어머니를 거쳐가게 하셨을까요? 나는 민준의 질문에 잠시 멈춰섰다. 사실 아버지가 남긴 유원장 마지막 장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구절이 있었다. 그것은 복수보다 더 잔인하고 사랑보다 더 지독한 진실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 내 휴대폰으로 의문의 번호에서 영상 하나가 전송됐다. 영상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내 남편이었던 그 남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가 밀실에서 무언가를 거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제 과거의 유령은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내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20년 전 나를 버린 것이 단순히 형제들의 탐욕 때문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형제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민준이를 회사의 주인으로 세웠을 때 나는 비로소 모든 싸움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내 휴대폰으로 전송된 영상은 이 복수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영상 속 밀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함께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다. 바로 20년 전 나를 경멸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내 전 남편 박진우였다. 그는 형제들의 편에 서서 나를 배신한 줄로만 알았는데 영상 속 대화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희주만 사라지면 약속대로 서한 건설의 지분 20%를 넘겨주시는 겁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비겁했다. 아버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하며 답했다. 내 딸을 버리는 대가치고는 과분하지. 하지만 내가 내 손주 민준이를 확실히 처리한다는 조건 하에 말이다. 영상을 보던 나는 숨이 막혀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형제들이 주도한 줄 알았던 20년 전의 음모, 그 설계도는 다름 아닌 내 아버지와 남편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나를 제거하기 위해 사위와 거래를 했고 남편은 돈을 위해 아내와 자식을 팔아넘겼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비서가 사색이 되어 달려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남편분이었던 박진우 씨가 대규모 투자자들과 함께 정식으로 회사 경영권을 주장하며 나타났습니다. 그가 가진 지분이 저희의 예상치를 훨씬 웃돕니다. 나는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구치소에 갇힌 형제들은 그저 깃털에 불과했다. 진짜 몸통은 20년 동안 숨죽이며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려온 박진우였다. 로비로 내려가자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번지르르한 모습의 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희주야, 오랜만이네. 여전히 성격은 불같구나. 형제들을 한꺼번에 보내버리다니 말이야. 덕분에 내가 주식을 헐값에 매집하기 아주 쉬웠어. 그는 나를 비웃으며 옆에 서 있던 민준이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이 아이, 내 아들인가? 아니면 내 복수의 도구인가? 진우의 뻔뻔한 태도에 민준의 주먹이 떨렸다. 나는 민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진우를 쏘아보았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20년 전 자식을 내다버린 놈이 이제 와서 아비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진우는 여유롭게 서류 한 장을 흔들었다. 아니, 나는 아비가 아니라 채권자로 온 거야. 내 아버지가 죽기 직전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지분을 담보로 내 유령 회사에서 막대한 자금을 빌렸거든. 오늘까지 갚지 못하면 서한 건설은 내 손에 넘어온다. 이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였다. 나에게 전 재산을 남긴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박진우에게 넘어갈 회사를 내가 대신 싸워서 지켜내라는, 죽어서도 나를 이용하려는 노인의 마지막 욕심이었다. 나는 치가 떨렸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모든 인간이 나를 도구로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를 간과했다. 나는 20년 전에 그 순진한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진우의 코앞까지 다가가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진우 씨, 당신이 빌려준 그 돈.
세탁된 비자금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지난 20년 동안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긁어모은 그 검은 돈들 이미 인터폴에 제보 들어갔어. 그리고 하나 더. 아버지가 당신한테 담보로 준 서류들. 그거 전부 내가 미리 조작해둔 가짜야. 진우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나는 민준이를 돌아보며 신호를 보냈다. 민준이는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을 켜서 회사 전광판에 무언가를 띄웠다. 그것은 박진우가 지난 세월 동안 저질러온 불법 환치기와 마약 자금 세탁 내역이었다. 참교육은 말이야, 상대가 가장 승리에 도취했을 때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게 제맛이지. 나의 말과 동시에 로비 유리에 붉은색과 파란색의 사이렌 빛이 번졌다. 진우는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민준이가 출입구를 봉쇄한 뒤였다. 어디 가세요, 아버지? 아니, 박진우 씨.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친 데가 이제부터 이자로 쳐서 갚아드려야죠. 민준의 서늘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진우가 경찰에 연행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진우는 차에 올라타기 전 나를 향해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희주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해준 그놈, 정말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 진짜 배신자는 내 바로 옆에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곁에 서 있던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민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 아이의 주머니에서 툭 하고 떨어진 작은 만년필 하나.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그리고 20년 전 내 장부를 조작할 때 쓰였던 바로 그 만년필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은색 만년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아버지가 내 인생을 나락으로 보낼 때 썼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공의 만년필이었다. 왜 이 물건이 민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걸까? 나는 굳어버린 채 민준의 얼굴을 살폈다. 조금 전까지 복수의 파트너로서 함께 분노하던 그 아이의 눈빛은 이제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깊고 어두웠다. 민준아, 이게 왜 내 주머니에 있어?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은 떨어진 만년필을 천천히 주워들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익숙한 물건을 다루듯 만년필을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무표정하게 나를 응시했다. 어머니, 아까 박진우 씨가 한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를 찾게 해준 그 탐정은 제 조력자가 맞지만 그를 당신에게 보낸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저였거든요.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쌓아 올린 세계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민준은 20년 전 버려진 뒤로 줄곧 혼자였던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나를 쫓아낸 직후부터 민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를 철저하게 비밀 병기로 육성했다. 민준은 큰오빠 밑에서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보를 모으는 동시에 죽기 전에 아버지와 은밀하게 거래를 이어왔던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서 유산을 남긴 게 아니었다. 나라는 존재를 방패막이 삼아 민준이가 서한 건설의 완전한 주인이 될 때까지 시간을 벌고 내가 가진 복수심을 동력으로 삼아 형제들을 청소하려 했던 것이다. 당신은 저를 구원했다고 믿고 싶겠지만 사실 저는 당신을 이용해 이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진짜 비밀 유언장의 부속 서류를 내밀었다. 그곳에는 내가 회장직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단 3개월이며 그 이후에는 모든 권한이 민준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독소 조항이 적혀 있었다. 나는 아들이라 믿었던 아이에게 그리고 죽어서도 나를 기만한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버림받은 셈이었다.
배신감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이 내 귓가에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진짜 배신했다면 방금 박진우를 경찰에 넘기지도 않았겠죠. 제 진짜 타깃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 둘을 장기말로 쓴 이 가문의 뿌리 자체니까요. 민준의 눈 속에 서린 도끼는 나보다 훨씬 더 진하고 깊었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차지하려는 게 아니었다. 자신을 버리고 도구로 쓴 이 가문 자체를 공중분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주는 나에게 서류한 뭉치를 더 건넸다. 그것은 서한건설이 수십 년간 정계와 결탁해 저지른 거대 비리 리스트였다. 이게 터지면 서한건설은 공중분해되어 당신도 저도 빈털터리가 되겠죠. 하지만 그래야 진짜 끝나는 거 아닐까요? 피로 맺은 이 지긋지긋한 원한의 고리가. 민준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재벌 회장의 자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자는 결단. 나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맞았다. 상처 입고 뒤틀렸을지언정 거짓된 풍요 속에 안주하기보다 추악한 진실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그 지독한 고집이 나를 닮아 있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연극을 준비하기로 했다. 감옥에 있는 형제들이 자신들의 남은 지분을 이용해 최후의 반격을 시도하려는 지금 그들의 헛된 희망을 가장 높은 곳에서 짓밟아버릴 무대를. 그때 감옥에 수감된 큰오빠로부터 다급한 전갈이 왔다. 내 아들이 누군지 정말 알고 있느냐?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진짜 아들은 20년 전 그날 이미. 전갈의 뒷부분은 피로 얼룩져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를 향해 웃어주는 이 아이, 내 상처를 어루만져주던 이 아이의 정체는 정말 무엇일까? 나는 다시 한번 거대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큰오빠가 보내온 피 묻은 메시지는 내 머릿속을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단 한 문장이 나를 지탱하던 모든 세계를 흔들었다. 나는 내 곁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민준을 바라봤다. 차분한 표정, 예리한 눈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헌신적인 태도까지. 이 모든 게 연기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자 등줄기에 서늘한 소감이 돋았다. 만약 저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20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민준 몰래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아버지가 고용했던 사설 탐정, 그리고 20년 전 산부인과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내 아이가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작성했던 의사가 큰오빠의 오랜 후원 속에 해외로 도피해 있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사람을 보내 그 의사를 추적했고 태국 오지의 한 요양원에서 그를 찾아낼 수 있었다. 화상 전화를 통해 마주한 늙은 의사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사들사들 떨며 자백했다. 그때 큰오빠분이 시키셨습니다.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바꿔치기라니. 그렇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민주는 누구란 말인가? 의사는 말을 이었다. 당시 서한건설의 라이벌이었던 기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이를 유괴했고 당신의 아들과 바꿨습니다. 당신의 진짜 아들은 당시 그 기업의 집안으로 보내졌죠.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큰오빠는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었다. 한 가문을 파멸시키기 위해 두 아이의 운명을 뒤바꾼 악마였다.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민주는 우리 가문 때문에 부모를 잃고 사냥개로 길러진 원수의 자식이라는 소리가 된다. 그는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회사로 돌아왔다.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맞이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민준아, 너는 너를 길러준 큰오빠가 정말 밉니까? 민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인데 당연히 죽이고 싶을 만큼 밉죠. 민준은 대답했지만 나는 그의 손이 만년필을 꽉 쥐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 만년필, 아버지가 내 장부를 조작할 때 썼다던 그 물건은 사실 민준의 친부모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민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서한건설이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렸다는 것도. 민준은 복수를 위해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 나를 앞세워 서한건설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마지막에는 나까지 포함한 서씨 일가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그의 진짜 계획이었다. 너 다 알고 있었구나. 내 한마디에 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더 이상 아들의 탈을 쓴 다정한 청년은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20년간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어머니라고 불러드린 건 당신이 가여워서였어요. 민준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당신도 나만큼이나 이 가문에 이용당하고 버려진 피해자니까. 하지만 내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내 가문을 공중분해시킨 서씨 가문의 피가 당신 몸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민주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더 던졌다. 그것은 서한건설의 부도 선언서였다. 그는 이미 회사의 모든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고의로 부도를 내어 서씨 일가를 거지로 만들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그럼 내 진짜 아들은 어디 있지? 나는 울먹이며 물었다. 민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 아들, 당신이 20년 전 감옥에 보냈던 그 사람들 손에 죽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을까요? 그건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야 할 벌이에요. 절망이 나를 덮치려는 순간 비서실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나왔다. 구치소에 있던 큰오빠가 의문의 습격을 당해 중태에 빠졌고 그가 죽기 직전 남긴 유언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영상 속 큰오빠는 피를 흘리며 웃고 있었다. 희주야, 민준이 그놈 말 믿지 마라. 그놈도 속고 있는 거야. 진짜 내 아들은 내가 복수를 위해 무너뜨린 그 사람들 중에 있었다. 그 말과 동시에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있었다. 내가 참교육이라며 감옥으로 보내버린 큰오빠의 수행비서이자 도진의 죄를 뒤집었었던 그 청년. 민준이 나타나기 전까지 내가 도진의 사냥개라며 경멸했던 그 아이가 떠올랐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진짜 아들을 사지로 밀어넣었단 말인가. 큰오빠의 유언 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내가 참교육이라 믿으며 감옥으로 보냈던 그 청년 서도진의 죄를 뒤집어쓰고 내 발밑에서 멸시를 당하던 그 아이가 진짜 내 아들 민준이었다는 사실. 반면 내 곁에서 아들 행세를 하며 복수를 도운 저 남자는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가짜였다. 나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가짜 민준, 아니 이 괴물 같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내가 내 진짜 아들을 내 손으로 짓밟게 만들려고 일부러 내 옆에 나타난 거지. 내 물음에 남자는 서늘하게 웃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이제야 눈치를 채다니 실망인데요, 서희주 씨.
당신이 그 잘난 복수심에 눈이 멀어 진짜 아들을 원수에게라고 부르며 짓밟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이 어땠는지 기억해요? 당신은 당신 손으로 당신의 유일한 희망을 난도질한 거야. 남자의 정체는 서한 건설 때문에 도산한 라이벌 기업의 유가족이 맞았다. 그는 나를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복수를 원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내 손으로 파멸시키게 만드는 것. 그는 서도진의 악행을 방조하고 진짜 민준이가 누명을 쓰도록 뒤에서 조종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앞에 나타나 가짜 아들 노릇을 하며 나를 조종해 서씨 가문과 진짜 민준이를 동시에 매장해버린 것이다. 당장 멈춰. 이부도 선언도 검찰 고발도 다 멈추라고.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남자는 이미 회장실 문을 나서고 있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 아들은 지금 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위험한 방에 수감됐거든요. 내가 손을 좀 써뒀거든.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나는 미친 듯이 경찰서로 향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20년 전 아이의 노란 신발과 교도소로 끌려가며 나를 공허하게 바라보던 그 청년의 눈빛이 겹쳐 보였다. 교도소 접견실에 도착했을 때 내 진짜 아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앉아 있었다. 가짜 민준이 보낸 자객들에게 당한 것이 분명했다.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나를 횡령범으로 만든 걸로 모자라서 죽는 것까지 확인하러 온 거야? 그 원망 섞인 한마디가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유리창을 치며 오열했다. 아니야, 민준아. 내가 내 아들이야. 내가 미쳤었어. 내가 눈이 멀어서 너를 못 알아봤어.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내 엄마는 20년 전에 죽었어. 나를 버리고 이제는 내 인생까지 쓰레기통에 쳐넣은 당신 같은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아이의 거부는 당연한 업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이를 살려야 했다. 나는 즉시 내가 가진 모든 지분과 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 내 재산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아이의 누명을 벗겨야 했다. 나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가짜 민준이 승전고를 울리며 회장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무대로 그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서한 건설의 종말과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 나에게만 따로 남겼던 가짜 민준의 친부모가 저질렀던 진짜 범죄 기록이었다. 내 부모가 서한 건설 때문에 망했다고? 아니, 내 부모는 수백 명의 서민 돈을 등쳐먹고 도망치다 사고가 난 사기꾼들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다 너희 집안을 무너뜨린 거고, 무대 위 스크린에 가짜 민준의 부모가 저지른 사기 행각과 추악한 진실이 폭로되자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복수의 화신인 척했던 남자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에 선포했다. 나는 오늘 서한 건설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 하지만 이 남자가 저지른 유괴와 살인 미수 그리고 증거 조작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찰들이 무대로 난입해 가짜를 체포하는 사이 나는 민준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담긴 서류를 검사에게 넘겼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아들의 마음도. 나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마지막 유언장을 썼다. 내 모든 장기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오직 아들에게만 진심 어린 사죄를 남기는 글이었다. 그런데 그때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뒤에 서 있는 건 수의를 벗고 평상복을 입은 내 진짜 아들 민준이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서늘한 증오가 남아있었지만 손에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낡은 노란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다.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아이의 뒤로 죽은 줄 알았던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 뒤에 나타난 인물을 본 순간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20년 전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내 아이를 가로챘던 주범이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전남편 박진우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경찰에 연행된 줄 알았던 그는 고위층과의 커넥션을 이용해 이미 유유히 빠져나와 있었고 내 아들 민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희주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건 축하하는데 다시 죽는 걸 지켜보는 기분은 어떨까? 진우의 광기 어린 눈빛에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민준을 인질 삼아 내가 가진 남은 비자금과 해외 계좌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 아들 민준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민준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어서 저 괴물을 처단하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켰고 동시에 미리 대기시켜둔 특수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진우 씨, 당신이 이겼어. 하지만 가기 전에 하나만 묻지. 20년 전 아버지를 부추겨 나를 버리게 만든 게 정말 돈 때문이었어? 나의 질문에 진우는 조소하며 대답했다. 돈? 아니, 열등감이었지. 너처럼 잘난 여자 밑에서 평생 기어다니기 싫었거든. 그래서 내 아버지를 꼬드겨 널 치우고 내 아들을 도구로 만들어 널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하려 했던 거야. 그게 내 최고의 복수였으니까. 그의 추악한 자백이 스피커를 통해 회사 전체와 연결된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됐다. 그 순간 민준이 번개처럼 움직여 진우의 팔을 꺾고 그를 바닥에 맺혔다. 도진의 밑에서 굴욕적으로 배우며 익혔던 호신술이 역설적으로 제 친부의 숨통을 끊는 기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뒤이어 들이닥친 경찰들이 박진우를 완전히 제압했다. 이번에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여론의 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회장실, 정막만이 감돌았다. 나는 민준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너에게 준 상처 평생 갚아도 모자라겠지. 그때 민준이 천천히 다가와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20년 전 잃어버렸던 노란 신발의 나머지 한 짝이었다. 이 신발, 당신이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당신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알았어. 당신도 나만큼이나 지옥 속에서 살았다는 걸. 민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같이 살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이 피로 맺은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했다. 20년 전 빗속에서 멈췄던 내 시간이 드디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서한 건설을 해체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탐욕의 상징이었던 가문의 이름을 지우고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큰오빠와 형제들은 감옥에서 서로를 헐뜯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가짜 아들 노릇을 했던 남자는 평생을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게 됐다. 복수는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잔인한 복수는 적들이 가장 원하던 것을 파괴하고 그 파편 위에서 보란듯이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서한 건설의 딸이 아닌 그저 민준의 엄마로 돌아가기로 했다. 1년 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우리 집 앞으로 정체 모를 소포 하나가 배달됐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복수의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아직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유산이 남아있어. 사진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설마 아버지가 숨겨둔 아이가 한 명 더 있었단 말인가? 내 눈동자가 다시 한번 흔들렸다. 피로 맺은 원수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야 진짜 일장을 넘긴 것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마음에 남는다면 구독으로 다음 장을 함께 해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